자,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명마다 등장한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4개 문명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해서 등장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넷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언제 탄생을 했느냐? 기원전 3500년경 무렵, 기원전 3500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을 했대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기원전 무슨 말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연대표 도표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2021년, 2022년 이 개념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연도를 세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크리스트교라는 종교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연도를 계산할 때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냐면 예수, 지저스가 탄생한 그때를 연도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21년이야, 올해가 2022년이야 라고 하는 건 예수 탄생으로부터 2021년이 지났어, 2022년이 지났어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기원 후 2021년, 기원 후 202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원 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탄생보다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전 3500년은 예수 탄생보다 3500년 전이라는 거고, 그럼 계산 한번 두두두두 계산해 볼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라는 거지? 거의 55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연대표 그래프를 그려서 수학에서의 양의 개념과 음의 개념, 그거랑 비슷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기원전 3500년 무렵에, 연 여기 있는데 괜히 썼다, 그치? 연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문명이 탄생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탄생시켰을까? 자, 어디서? 누가? 육하원칙으로 가볼게요. 방금 말했다시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평원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민족이 자리를 잡고 문명을 발생시켰느냐? 수메르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밑줄, 민족 이름이에요. 수메르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관계 농업을 발달시키고 부족을 통합시키고 해서 도시국가를 탄생시킨 거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수메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문명이 탄생했구나. 참고로 당시에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도시국가의 대표적인 몇 개를 꼽자면 우르, 라가시 이런 이름의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옆으로 가서 볼 텐데 요거 빼먹었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탄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방금 말했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진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시험에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하고 비교해서 아주 잘 나와요. 자, 요 내용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조금 더 옆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화면이 조금 더 옆으로, 그렇지. 자, 인공지능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먼저 정치적인 특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도시국가의 지배자는 어떻게 했다 그랬지? 왕궁도 화려하게 만들고 자신을 대신 보냈다는 신이 사는 신전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랬다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도요, 도시의 중심에다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신이 사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지구라트였어요. 자, 사진 자료가 지금쯤이면 뿅 하고 나오겠죠? 이 지구라트. 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것의 규모가 잘 짐작이 안 갈 텐데 나중에 우리가 이집트 문명 조금 이따 배우면 뭐 피라미드는 다 알잖아. 피라미드 규모 장난 아니잖아요. 피라미드와 거의 삐까삐까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이런 신전도 건축을 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다 그랬지? 앞에서 나왔죠.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내서 대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왕은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신과 맞먹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어요. 신과 맞먹는 절대적인 권력. 자, 신과 맞먹는 절대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러한 통치를 우리는 신권정치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힘이 막강했다는 거고. 자, 다음 이번에는 세계관을 살펴볼 텐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요 안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메소포타미아 평원 지역은 주변이 뻥 뚫려 있어. 말 그대로 평지예요. 주변에 산도 없고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지역과 교류하기에 매우 좋은 평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지형이라고 얘기하냐면 뚫려 있다, 개방적 지형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단점이에요. 개방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아니 주변에서 이 달을 이자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너무 수시때때로 침입을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민족이 침입을 해와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도시국가에 살고 있던 그 수메르인들은 이들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어 없겠어?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당장 칼에 찔려 죽게 생겼는데. 개방적 지형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의 침입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음 세상, 사후세계 이런 데 노관심,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현재,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중시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 외에 중요한 문화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에서 객관식 보기로 진짜 잘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등장해요. 자, 문명 지역은 모두 다 문자가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문자의 종류가 다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사용했던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왜 문자 이름이 쐐기 문자냐면 이 쐐기라고 하는 게 무슨 도구의 이름인데요. 공구. 그 일을 할 때 쓰는 작업 공구의 이름인데 찰흙판에다가 쐐기로 그어놓은 것 같이 문자 모양이 생겼다 해서 후대들이 쐐기 문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쐐기 문자라는 문자를 사용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이번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저는 죽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많이 쳤어요. 이렇게 점을 치는 걸 점성술이라고 하죠. 점성술도 발달했고. 다음, 달력하고 숫자 세는 법을 볼 텐데 날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태음력입니다. 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이 초승달도 됐다가 반달도 됐다가 보름달도 됐다가 계속 모양이 변하죠. 달의 모양이 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걸 우리는 태음력이라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숫자 세는 방법, 60진법이라는 방법으로 숫자를 셌어요. 60진법이 뭐지 얘들아? 숫자 셀 때 60을 단위로 한 자리씩 올라가는 거. 우리도 60진법 사용하는 게 있어요. 시계 60초가 되면 1분, 60분이 되면 1시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게 60진법이야. 쐐기 문자 있었고 태음력 사용했고 60진법 사용했구나.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쭉 공부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네. 이 나라는 무엇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 만든 이들이 수메르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국가가 점점 쇠퇴합니다. 왜? 이 민족, 다른 민족들이 침입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막 만들어 놓으면 부셔지고 사람 죽고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가 점점 쇠퇴합니다. 이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지역으로 새롭게 침략을 해온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아무르인이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족 이름이에요, 이것도. 아무르인들이 내려와서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국가 지역을 다 점령해. 그리고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를 합쳐. 그래가지고 나라를 딱 만들어버렸어. 이제는 도시국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큰 왕국이 생긴 거야. 이 아무르인들이 만든 왕국이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왕국이 만들어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점점 발전해요. 그러다가 전성기를 얻게 된 시기, 가장 잘 나갔던 시기의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800년 무렵이 되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평원 전체를 하나의 국가, 바빌로니아 왕국의 땅으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장난 아니었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꼭 있죠.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이따 3단계 미션 클리어에 가면 자세하게 분석을 할 텐데요. 함무라비 법전 내용 장난 아니에요. 막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그다음에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자신의 뼈도 부러뜨린다.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사람이 바로 함무라비 왕이었죠. 하지만 좋은 시절도 잠시. 함무라비 왕 때에 절정에 달했던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왕이 죽은 이후에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기원전 1500년경 또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느냐? 바로 또 다른 민족인 히타이트인들이었는데 바빌로니아 왕국이 그렇게 잘 나갔던 왕국인데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할 정도로 근데 도대체 무슨 히타이트인들이 용가리 통뼈였길래 그 바빌로니아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 무기의 재료가 바로 뭐였을까? 철이었어요. 자, 바빌로니아 왕국은 청동기를 사용했던 국가였어. 청동은 철보다 약해요. 철이 최고죠. 청동 무기랑 철이랑 칭 하고 부딪히니까 뭐만 부러져? 청동으로 된 칼만 부러지죠. 히타이트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여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일어났던 스토리였습니다.